저희 아빠가 이곳 사연 채널을 자주 듣는데요. 혹시 아빠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지켜보는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제 사연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마 아빠는 자식 이야기가 흘러나와 흠이 될까봐 걱정된 마음에 사연을 못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선수를 치겠습니다. 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런 사연 채널의 남자라면 누구겠어요? 열의 아홉은 남편이지. 네, 저도 남편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전 직장에서 회사 동기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저한테 남편의 첫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었거든요. 동기 연수를 갔을 때 다 같이 뒤풀이를 하다가 서로의 고향과 학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는 바닷가가 고향이었고 부모님께서 수산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술에 취한 남편이 그걸로 자꾸 장난을 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유쾌하다고 생각하는지 혼자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데 저는 그게 마치 저희 가족과 저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불쾌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치도 없는지 저를 볼 때마다 매번 같은 장난을 쳐오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나이 먹고 왜 저러나 싶어 기분 나빴던 저는 동기였음에도 남편과 거리를 두려고 했었죠. 그런데 한 회사에 다니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좀 잘생긴 편이었는데 남편을 싫어하는 제 속도 모르고 주변에서 자꾸만 제게 동기인 남편과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해오는 겁니다. 난감했어요. 괜히 소개해줬다가 잘못되면 저까지 욕먹을 수도 있고 애초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회사 선배들 부탁을 거절도 못하겠으니 저는 왜 그런 인간과 동기로 엮여서 피곤해진 건가라고 생각하며 누굴 탓할 수도 없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남편을 싫어하던 중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고향에서 저를 보러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회사 앞에 온 순간 사람들의 이목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다른 건 다 소탈하신데 유난히 차에 관심이 많으셔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 모습을 동기들과 회사 사람들이 보게 됐죠. 그런데 하필 그곳에 제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걸 보고 또 놀리진 않을까 걱정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회사 사람들이 엄마 차를 두고 한마디씩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 인간은 얼마나 더 할까 싶어 최대한 피해 다니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웬일로 절 보고 장난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오히려 자기가 차에 관심이 많다며 저희 엄마 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타고 오신 그 차가 흔한 차가 아니에요. 한국에 얼마 있지도 않고 직접 보는 건 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정말 차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차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는지 저희 엄마 차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며 자꾸 저를 귀찮게 굴더라고요. 그 후로 어쩌다 보니 자주 같이 붙어 있게 됐고 결국 제가 고향집에 가는 길에 저를 따라와 저희 엄마를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참 의외였어요. 시답잖은 농담이나 하는 철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 앞에서는 아주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부모님께서는 은근히 제가 그 사람과 잘 되길 바라셨고 결국 말이 씨가 됐는지 저와 남편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남편이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시답잖은 농담을 하고
엄마 차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도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핑계를 만들었던 것뿐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연인이 된 후 남편은 첫인상과 달리 제게 정말로 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착하고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런 사람은 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결혼 얘기가 오간 것도 아니었는데 틈만 나면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그렇게 아들 노릇을 하고 사위처럼 잘하는 겁니다. 저한테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런 정성을 보이니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이미 그 사람을 사위로 점 찍어 놓으셨는지 부모님께서도 제가 하루빨리 결혼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은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조금 이른 결정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진심에 감동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난 이후 남편은 사회초년생인 저희가 아직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 준비는 덜 됐지만 조금 모자라도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하자고 말했어요. 저 역시 부모님께 웬만하면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러기를 원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편이 처음 하는 말과 달리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게 어떻냐 묻더라고요. 우리 그냥 부모님께 좀 도움을 구할까? 확실히 전세보다는 자가에서 시작하는 게 멀리 봐선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그럼 그냥 돈 더 모으고 천천히 결혼하면 되지. 우리 아직 젊은데 서두를 필요 있어? 아니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는 건 좀 그렇고. 아니야, 뭐 내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원래대로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뭐 대출받고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안 그래? 결혼이 급하지 않았던 제가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미루자고 했더니 남편은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몇 번이나 자가에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말을 바꿨죠. 하지만 결국엔 저희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전세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저희끼리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하게 됐고 다행히 부모님들도 서로 큰 이견 없이 말씀을 잘 나누시고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게 됐어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견례 자리에서 갈등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는 좋은 분위기 속에 자리를 맞춰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이 남편의 표정이 왠지 떨떠름하더라고요. 왜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이게 맞나 싶어서. 결혼식장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예물이나 예단도 정말 이게 끝이야? 자긴 욕심 없어?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게 맞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힘으로 하기로 해서 적당한 식장 잡은 거고 그래서 예물 예단도 너무 과하지 않게 잘 맞춘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인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다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얼빠진 말을 하는지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이상해졌다 싶었죠. 당황스러운 남편의 모습에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을 했었지만 다행히 남편은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부부들과 똑같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 역시도 결혼 전 보이던 이상한 모습은 없어진 채 원래의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다만 결혼 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있었죠. 남편은 저와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부터 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원래 보통 부부들의 경우 신혼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서로에게서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하고 웬만하면 가족들에게도 방해받기 싫어하는 게 신혼부부라고 하던데
남편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아닌 저희 친정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왜 내가 아닌 우리 부모님께 더 많은 신경을 쓰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거니까 제가 속이 좁아 보이거나 질투심이 많아 보일까 봐서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만 제 고민을 이야기하다 친구들이 지금 생긴 서운함이 다른 곳으로 번져 다툼이 생기기 전에 제 고민과 심정을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관련 일이니까 다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저도 혼자서 애달고 있는 것보다는 대화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퇴근하고 집으로 온 남편을 붙잡아 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대답에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 혼자 이 문제로 마음 썼다고? 웃지 마. 나는 나름 심각했다고.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신혼이면 하루 종일 둘이서 뭘 할까 고민인데 당신은 당신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그런 모습 보면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날 다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나? 혹시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 상상과 달라서 실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맨날 말 나오면 우리 부모님 타령이니. 그거야 당연히 널 사랑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께 더 잘하려고 했던 거지. 너 생각해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동딸 보내시고 두 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나조차고 당신한테만 신경 쓰고 장인어른 장모님 나 몰라라 하면 날 좋게 생각하시겠어? 내가 귀하고 고운 딸 훔쳐간 도둑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분께 더 잘하려고 했던 거야. 딸 시집 보내시고 서운한 마음 덜 드실 수 있도록. 근데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두 분께 신경 쓰는 걸 좀 줄이도록 할게. 이러면 되는 거지?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또 제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린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서도 어른스러운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저를 사랑해 저희 부모님까지 신경 써준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만큼 시댁과 남편에게 잘하려고 했죠. 저와 남편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잘했고 상대방 집안까지 알뜰살뜰히 챙겼으니 이보다 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죠. 그런데 이런 행복 속에서도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저희 친정에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빠 엄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친가와 외가 쪽 집안도 궁금해했죠. 근데 수정아, 아버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다 시작하시게 된 거야? 바닷가 쪽에 산다고 다들 수산업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어선을 타시는 것도 아니고 유통을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할아버님 하시던 일을 물려받으신 건가? 아빠? 우리 아빠 원래는 선장이었는데? 아빠가 할아버지 일을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께서도 고기 잡으셨고 아빠가 어쩌다 유통업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유통업 시작했지. 근데 왜? 그냥 우리 아버님이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서. 아버님이 사업 관련으로는 나한테 조금 더 말씀을 안 하셔서 항상 궁금했거든. 아빠가 사업 관련으로 말씀 안 하시는 건 혹시 우리가 그 일 하겠다고 뛰어들까봐 그런 거야. 아빠한테는 그 일이 또 고향이 애증의 존재거든. 원래 아빠는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하는 게 꿈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도움도 안 주시고 못 떠나게 하셔서 억지로 남게 됐어. 그래서 항상 서울로 못 올라간 거에 아쉬움이 많아. 그런 이유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여기에 내려와서 아빠 일 관심 가지는 거 안 좋아하는 거야. 혹시 자리라도 잡겠다고 생각할까봐. 그러셨구나.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아버님께서 유통업 하시게 된 건진 몰라? 선장일 하시다가 갑자기 유통업을 하시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거기다 그때 장모님과 결혼하시고 당신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 당장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 돈이 필요한 상황에 큰돈을 날리실 수도 있는 결심을 어떻게 하신 거야? 혹시 장모님 집안 쪽이 잘 사셔서 도움을 주신 건가? 사업 한번 해보라고? 우리 외할아버지 댁도 그렇게 잘 사는 편 아닌데. 그냥 평범해. 물론 우리 친가보단 잘 살지만. 그래? 근데 장모님 스포츠카 타는 취미도 있으시고 평소 하시는 행동 보면 되게 교양 있으신데? 꼭 잘 사는 집 자제분처럼. 그래? 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아오셨어. 부모님 두 분의 집안을 궁금해하는 건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궁금한 게 많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남편이 궁금해했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했었죠.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 근처 땅이나 건물 없으셔? 우리 집?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요즘에 사람들 여행 진짜 많이 다니잖아. 특히 바다 쪽으로. 그래서 동해고 남해고 할 것 없이 바닷가라면 개발한다고 난리래. 특히 두 분 사시는 곳 쪽으로는 동해선인가 뭔가 뚫린다며? 그럼 바로 위에 있는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많아질 거 아니야. 내가 듣기로 동해랑 삼척 쪽은 벌써 사람 많다고 하던데. 두 분 사시는 곳도 곧 개발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 있으면 개발하자고? 됐어. 우리 부모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빨리 나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난리인 아빠 엄만데. 거기다 두 분 모두 사람 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라 관광객들 맞이하는 서비스업에 안 맞아. 관광객 상대하는 걸 두 분이 하시나? 고용된 사람들이 하지. 당신도 관광지 다녀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미리 선점해야 떼돈 번다니까? 됐어. 아빠한테 말해도 나랑 똑같은 반응일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진짜 아버님 땅이나 건물 없으셔?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지만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친척분들과 대화 나누실 때도 못 들어봤고. 제가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굳이 남편에게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부모님의 재산이 부모님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고 외동이었던 제가 추후에 부모님 재산으로 갈등을 빚을 일도 없었으니 굳이 남편에게 저희 친정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또 부모님께서 워낙 돈 욕심이 없고 검소하셨던 분들이라 남편의 돈 욕심 때문에 사업을 벌이겠다고 이리저리 정신없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남편이 제게 친정 부모님 재산 관련해서 물어본 이야기는 단순히 사업 욕심의 질문을 한 거라고 넘겼고요. 그런데 이후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남편의 호기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정 아빠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다며 아빠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친정 아빠에게 하는 일을 물려받고 싶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남편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종잡을 수 없는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엉뚱한 사람이라는 건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이 조금 쓰인다는 것 이외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게도 잘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너무 잘하고 있었으니 그 정도 모습은 애교로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을 무렵 저희 친정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됐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어요. 한순간에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엄마를 또 아내를 잃게 된 저와 아빤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빠와 저 모두 엄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상을 치렀지만 절대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장례를 잘 치르고 있다가도 나사 빠진 기계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를 하거나 정신을 놓고 있는 적이 많았어요. 그런 저와 아빠의 실수를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메꿔줬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부터 엄마를 추모원에서 모실 때까지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또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힘들어하시던 아빠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듬직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힘이 돼줬죠.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고 일이 해결된 지금도 그 당시 남편이 엄마 장례를 치르며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정도예요. 그만큼 저와 아빠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그땐 그 마음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아직 엄마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으니까요.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시간이 흐르며 엄마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계셨던 아빠는 저희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꽤 오랜 기간 엄마를 그리워하시며 홀로 힘들어하셨죠. 그때 아빠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아빠가 걱정된 마음에 홀로 가겠다던 저와 같이 친정으로 내려가 줬고 어쩔 땐 먼저 나서서 아빠에게 가자고 제 손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일로 아빠를 챙길 수 없을 때도 남편이 아빠를 신경 써줬죠. 그야말로 아빠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덕분에 아빠도 점점 원래의 표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엄마의 사고로 시작된 우리 집안의 불행은 아직 끝이 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죠. 이제 막 엄마를 잃은 아픔에서 벗어난 아빠가 간경화인 상태에서 간암을 판정받으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빠의 상태가 당장 위급한 상황까진 아니라고 했지만 치료를 위해선 간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치료가 됐든 결국엔 간 이식을 하게 될 테니 수주 이내 간 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결국엔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이식 공여를 하겠다고 말하려 했는데 그때 옆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남편이 저보다 먼저 자청했죠. 아빠의 이식 수술의 공여자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이 사위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스스로 장기를 내주겠다는 결정을 하는 건 어느 누구라도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어려운 선택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자청했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그런 남편의 선택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인 제가 있는데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지 모르는 일에 남편을 떠밀 수 없었으니까요. 진짜 고마워. 근데 아빠 이식 수술은 내가 들어갈게. 물론 당신도 우리 아빠의 자식이지만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내가 이식 수술에 부적합한 것도 아니잖아. 만약에 검사 결과 내가 부적합하다고 나온다면 그때 당신한테 부탁할게. 당신 말대로 나도 아버님 자식이야. 근데 어떻게 손을 놓고 있어. 또 회복을 해도 남자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내가 더 빨리 회복할 텐데. 그리고 우리 곧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요즘엔 공여자 조건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내가 조건만 맞으면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우리 아빠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버님 내 아버지기도 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평생의 행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이식 수술의 공여자가 됐다는 걸 알게 된 아빠도
처음엔 사위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엔 감사에 감사를 하며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후 남편이 이식수술 공여자로서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며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이식수술을 하기 전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남편은 그 남은 기간을 또 우리 가족을 위해 할애했어요. 이식수술 후 자신과 아빠를 챙기게 될 제가 정신이 없을 거라며 수술 후 아빠가 편히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친정집을 정리한다고 했죠. 제가 하겠다고 말려봤지만 남편은 우리 두 사람을 간병할 체력을 비축하고 있으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휴직까지 하면서 저희 친정집을 정리해줬죠. 그 당시 저로서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한 표현으로 제 마음을 남편에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결국 미사여구가 되었을 뿐 고맙다는 말보다 더 맞는 표현이 없었죠. 남편에게 평생 잘해주며 갚아나가야 할 빚을 지게 됐던 저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식 수술에 집중하며 수술 후 두 사람을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과 공부를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이식 수술 전날이 돼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바로 전날까지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주던 남편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제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죠. 갑자기 이런 말 전하게 돼서 미안한데 나 수술 못할 것, 아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 아니 당신 아버지한테 이식 수술해 줄 사람 다시 찾아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안 좋아? 아니면 무서워서 그래? 우리 이혼하자. 난 마음 바뀔 생각 없으니까 괜히 붙잡으려고 하지 마. 당신도 당신 아버지 일로 정신 없을 상황인데 괜히 나랑 힘 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합의 이혼하고 조용히 끝내자. 뭐? 왜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수술 못하겠다고 하더니 내가 묻는 말엔 이혼하자는 대답이 왜 나와? 지금 이 상황 뭔데? 그냥 그러자 그러면 덧나냐? 이유 들어봤자 네 손해인데 꼭 들어야겠어? 그래, 뭐 네가 그러겠다는데 내 알 바 아니지. 나 이 결혼 속았다고 생각해. 나 솔직히 당신 집안이 꽤 잘 사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신한테 접근한 거야. 왜 그때 당신 어머니가 회사에 스포츠카 타고 왔었잖아. 그때 그 모습 보고 내가 착각을 한 거지. 당신이 부잣집 딸이라고. 남편은 제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생각해서 제게 접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 동기로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는 것도, 제게 관심이 있어서 장난을 쳤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죠. 고급차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지만 차를 핑계로 저와 만남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리 집안 재력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편의